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내구재 주문이 부진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26포인트, 0.3%가량 밀려 9,0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상승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 6%가량 급락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마쳤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 타결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쌍용차 노사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대화를 갖고 정리 해고 문제와 점거 농상 중단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0.3% 가까이 밀리면서 9,070의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6월 내구재 주문이 올 들어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서 마감한 중국 증시도 급락을 해서 부담의 요인이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유가도 급락해 에너지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뉴욕 증시 조정받았는데 원인이 뭐였는지요? 예, 미 증시는 장 초반 실적 악화와 내구재 주문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록을 발표하고 시장의 차익 매물들이 욕구를 부추기며 이틀째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하락한 9,070.7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39% 하락한 1,967.7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6월 내구재 주문이 올 들어 최대폭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5% 급락한 탓에 원자재 수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관련들이 약세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정을 틈탄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미 증시는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낙폭을 많이 축소하였습니다. 금일 다우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금일 다우지수는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5일 평균 이동선이 무너졌지만 일주일 전 돌파한 9,000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다음은 분봉 차트입니다. 네. 장 초반 내구재 부진 소식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중반 베이지북 발표 이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막판에 일중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런대로 괜찮게 출발했다가 크게 떨어지고 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줄인 뉴욕 증시 다우 흐름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을 채웠던 이슈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크게 안 좋았던 점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3개월 이래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전월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6%를 밑도는 수준인데요. 반면 운송재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1.1% 증가하면서 예상 밖의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운송재 주문은 13% 감소하면서 방위재 주문 역시 28% 급감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내구재 주문 감소가 변동성이 큰 운송재와 방위재 주문이 급감에 따른 그 부분의 주문 증가를 압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예상치가 마이너스 0.6% 정도였는데 그것 한 4배 이상 안 좋은 결과를 내놨던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 지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나왔는데 벌써 실적도 부진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죠. 예. 그 타임워너가 계열사들의 광고 매출 부진에 순이익 급감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타임워너는 지난 분기 5억 1,900만 달러, 그 주당 43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순이익 규모 7억 9,200만 달러, 그 주당 66센트를 43% 밑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45센트로 블룸버그 예상치인 주당 37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은 예상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스프린트 넥스텔은 2분기에 3억 8,400만 달러, 주당 13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서
스프린트 넥슬의 지난 분기 손실 규모가 주당 3센트에 그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매출은 81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는 81억 3천만 달러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애플 아이폰 서비스 독점 공급업체인 AT&T 등 그 경쟁업체로 고객들이 많이 이동함에 따라서 스프린트 넥슬의 고객은 지난 분기만 99만 1,000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2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고 발표하는데요. 네. 무디스는 지난 분기 1억 930만 달러, 주당 43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순이익 1억 3,520만 달러, 주당 51센트에 비해 19% 밑드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주당 40센트보다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디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채권 등급 평가 수요가 위축된 데 따라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사실상 무디스를 제외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았고 또 경제 지표도 발표된 점이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투심이 급속히 악화된 뉴욕 주식시장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 밖에도 MS와 야후가 검색 부문에 향후 10년 동안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슈들이 있으면 더 챙겨주시죠. 예,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터넷 검색 업체 야후는 양사가 그 협력을 위한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야후는 MS에 향후 10년간 그 자사의 핵심 검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면서요. 그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그 빙의 기술을 야후 사이트에 사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MS와 야후의 이번 합의에 따라서 1위 업체인 구글이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요. 현재 미국 검색 시장의 그 점유율은 구글이 65%, 그리고 야후가 20%, MS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RB는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가 여전히 약하지만은 일부 지역의 경기 둔화 속도는 완만해졌으면서 다른 지역은 경제 활동이 안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소매 판매가 여전히 불경기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물가를 의식하고 있으면서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돌아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호전이 기대가 되지만 은행 대출은 여전히 보합세이거나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네, 자 앞서서 야후의 주가가 장중 12%나 급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글이 한 1% 정도밖에 안 밀렸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더 너무 과하게 급락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미 MS와의 어떤 합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20%가량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된 차익 매물이 흘러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한번 알아봤고요. 유럽 증시도 오늘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떨어진 데 반해서 유럽은 올랐습니다. 이대로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이면서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0.4% 상승한 4,547.53포인트, 프랑스 증시는 1% 상승한 3,365.62포인트, 독일 증시는 1.9% 상승한 5,270.32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푸조하고 다임러 등 자동차 기업들은 손실을 기록하였지만은 예상보다 적자폭이 크지 않다는 안도감에 일찍 급등하였고요. 바이엘 역시 5억 3,200만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5.4% 상승해 올해 2월 이후에 최고 주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모기지 대출의 승인이 14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영란은행은 지난달 자국은행들이 47,084건의 모기지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29일 밝혔으면서 전문가 예상치인 47,000건을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기지 대출 승인 증가가 부동산 시장 회복과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요. 6%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내구재 주문 이 지표가 이제 좋지 않으면서 수요 회복 우려도 분명 나왔을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7월 24일 원유 재고량이 515만 배럴 증가하면서 3억 4,780만 배럴 기록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면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며 실업률 역시 내년을 거점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WTI 9월물은 3.88달러 하락한 63.35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재고량 급증으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가 그 원인이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5년 내 인감 증명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5천억 규모의 펀드도 조성이 될 예정인데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부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5차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원회는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창의자본 일면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또 대통령이나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재권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우리나라가 지적 재산과 관련해서 40억 달러 규모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장래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재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이 인감 증명이 오는 14년에 폐지하는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이 85제곱미터 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평균 면적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또 현재 그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농촌 진흥 지역이라도 이 기업 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하거나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어제 회의에서는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가 좀 비중 있게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5천억 규모의 특허펀드 어떻게 조성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지요? 네, 이 특허펀드에는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외국계의 특허 괴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주요 IT 기업들의 출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정부는 특허 등 지재권을 보호하고 앞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2011년 이후에 민관 합동으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할 방침이고요. 또 그에 앞서서 우선 올해는 200억 규모의 특허 펀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정부 지원금 50억 원과 또 삼성이나 LG 등 민간 기업들의 자금이 포함이 됩니다. 펀드 규모는 앞으로 5년 뒤에 5천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특허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외국 특허 괴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자체는 지난해 18만 5천 건으로 세계 4위 수준에 올라 있지만 그 특허 사업화율은 50%에 채 안 될 정도로 그 지재권 활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요. 네. 또 이 연구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나 특허 아이디어가 미국의 특허 괴물에 팔려나가는 등 이 특허의 해외 유출로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민관 합동의 창의자본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재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기구죠. 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지식재산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특허소송 관할 제도도 전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확정된 이 5천억이라는 특허펀드 규모인데요. 당초 예상됐던 1조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산 규모가 5조에서 6조 원에 달하는 외국의 특허 괴물에 대응하기에 이 같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조성 시기도 5년 뒤로 너무 늦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100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인감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좀 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제도가 이 인감증명 제도를 대신하게 될는지 이 부분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확정된 다른 안건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인감은 일제 강점기에 지금 도입된 제도인데요. 최근에 그 위변조 논란과 그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절약이 되고요. 또 허위 인감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법적인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인감 증명이 적용되고 있는 중앙부처 209개 사무 가운데 60%를 없애는 대신에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인감 증명
인감증명 대체 수단이 마련되면서 5년 내에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단으로는 전자인증에 기반을 둔 전자위임장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이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등이 도입돼서 이를 보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그 기업 애로사항 189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존의 공장을 증설해야 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 규제 완화 특별법이나 농지법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고요. 또 환경 규제 부담을 고려해서 이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 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또 이 중복되는 기술과 품질 인증 제도로 인한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13개에 달하는 인증 마크는 KC 마크로 단일화하고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차 파산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쌍용차 사태, 이제 거의 한 70여일 가까이 장기 파업 사태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600개의 지금 협력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의 채권단이 어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쌍용차 파업 사태가 이달 말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달 5일 그 법원에 조기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쌍용차를 조기에 파산시킨 뒤에 새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서 굿 쌍용차를 만들고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협력업체를 포함한 그 포함해서 이 쌍용차와 상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들로 구성된 협동회는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보다 많은 3천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3천억에 달하는 회생 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기 파산 결정을 내린 것은 장기 파업 사태로 이 쌍용차 회생 가치가 크게 떨어진 데다가 매출 손실과 인력 이탈 등의 경영난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쌍용차는 어제 그 파업 도입 69일째를 맞아서 13,556대의 생산 차질과 또 2,924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9시에는 쌍용차 노사가 모처럼 지금 한 달 반 만에 서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오전 9시인데요. 네. 상당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노조 측은 원래 그 정리해고 철회 이런 요구를 했었고 또 사측은 정리해고를 끝까지 고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서로 이제 팽팽히 맞서왔지만 네. 최근에 사측이 정리해고 있는 가운데 한 40% 정도를 무급휴직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네. 입장을 밝히고 노조가 이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전격적으로 지금 2차 협상 이후에 전격적으로 지금 대화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에 있을 쌍용차 노사 대표 간의 대화 좀 잘 여러 가지 내용들의 좀 합의를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앞서서 잠깐 언급하신 채권단이 주장하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GM과도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쌍용차를 파산시킨 뒤에 굿 쌍용차를 만들어서 매각한다라는 것이 채권단의 기본 보관인 것 같은데 이 같은 안에 어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쌍용차 파산과 또 굿 쌍용차 설립이라는 채권단 제안은 지난 2000년 대우차의 사례에 따른 것입니다. 2000년 당시의 법원은 그 당시 법정 관리 중이던 대우자동차 자산을 분리해서 불량 자산을 처분하는 올드 컴퍼니와 우량 자산을 편입해서 제3자에 매각하는 뉴 컴퍼니로 나눴었는데요. 이후에 이 뉴 컴퍼니가 GM으로 매각되면서 GM 대우로 새롭게 출범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같은 처리 방식에 따라서 법원이 쌍용차 자산 분할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굿 쌍용차에는 인력을 제외한 부동산과 설비, 특허권 등이 편입돼서 인수 희망 업체에 일괄 매각되고 채권단은 이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량 자산은 올드 컴퍼니로 편입돼서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이 우량 자산을 모아서 만드는 굿 쌍용차의 인수자가 나타날 것인지 또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을지 하는 여부인데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세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GM이 오펠이나 사브 등의 완성차 업체를 세계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상하이차가 경영을 이미 포기한 쌍용차의 인수자를 찾기는 더더욱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 같은 시장 상황 때문에 인수자가 있다고 해도 헐값 인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휴대폰 요금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비싼 이동통신 요금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정부의 개선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나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내달 중에 내놓을 예정인 이 회원국 간 이동통신요금 비교 결과를 근거로 본격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 휴대폰 요금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방통위는 8월 OECD 분석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그 요금 인하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내달 셋째 주 관련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지만요. 다만 이제 현대 방통위가 추진 중인 개선 방안에는 소량 요금제 확산과 또 무선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요금제 개선, 그리고 보조금 수준의 요금 할인제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량 요금제 확대를 위해서는 선불 요금제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정보 이용료나 데이터 통화료를 통합하는 통합 정액 요금제 등도 개선안 중에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이 세계 여타 국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좀 비싸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정부의 어떤 추진안, 이 개선안대로 휴대폰 요금이 좀 적정 수준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6월 내구재 주문이 올 들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우가 0.29% 떨어져 9,070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전날도 역시 지표 혼조 속에 특히나 소비 지표가 안 좋았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혼조로 끝이 났던 뉴욕 증시였는데 이렇게 같이 또 지표가 연일 좋지 못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장 전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실적도 좋지 못했고 지표도 좋지 못했던 간밤의 뉴욕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 증가 소식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무려 6% 가까이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또 뉴욕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지 또 잘 모르겠는데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0.06% 상승해 8,183으로 장을 끝냈는데요.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알코아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다 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장에 반영이 좀 됐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역시 지수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악재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워런 버핏이 미국의 2차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점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6월 소매 유통업체 판매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입니다. 호악재가 겹쳤던 다우지수 결국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이 같은 결과가 우리 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요.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